먼저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시니어 fellow 겸 성균관대 교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숙종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들리나요? 네. 오늘 동아시아연구원의 손열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사실 어제 저희가 MBA 나고 총리님까지 오시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늦으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대회 인사를 하고 이 세션을 사회봐 주실 이은정 대표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일단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민주주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최근에 대두하고 있고 이제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제민주주의 연구소 NDI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4개월 동안에 모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의원님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시민 지도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청년 네트워크를 3개를 만들어서 모임을 가져왔고, 또 교수님들은, 학자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브리핑들을 많이 써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의원님들하고 시민 지도자, 청년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기회를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미래다 보니까 그러면 청년 대표들이 좀 묻고 의원이나 시민 대표들이 답하는 식으로 한다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형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들을 뽑아서 다들 준비했고 발표하시는 분들께 미리 사전에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세션을 사회해 주실 이은정 대표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세션 1 사회를 맡은 이은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2달 전에 청년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K민주주의에 대한 저희 청년들의 관점으로 보는 진단과 여러 대안들 그리고 쟁점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희들은 뭐 언론 필드나 입법 필드, 시민단체 필드에서 계신 분들은 과연 이런 K민주주의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고요.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됨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은 그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청년들이 질문을 냈고요. 이를 우선순위 산정을 통해서 질문을 추려 오늘 이 자리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 전에 이 행사 이전에 질문지를 먼저 공유 드리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었는데요. 질문은 여러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한정된 시간에 많은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서 좀 콤팩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뒤에 슬라이드에도 계속 같이 게시가 될 예정인데요. 같이 병행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도 질문지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기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단해 주시고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민주적 가치와 규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1세션 1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간략하게 관점을 좀 돌아가면서 듣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또 추가 발언을 통해서 내용을 좀 풍성하게 이끌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용진 의원님 혹시 말씀 먼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네. 또 다 들리잖아요. 녹화했어 지금. 저희가 녹화. 이게 유튜브로 다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잘해야 되겠네. 마이크 혹시 한 개 더 있으면 저기도 있는 거. 지문이 좀 어렵죠. 그런데 두 갈래로 얘기를 하면 뭐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냐 기회냐 발전하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사회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도적인 완벽성이라고 하는 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보다는 그 제도의 빈틈들이 있는 절제, 관용 그리고 타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작동이 되느냐가 그 사회구성체 그 나라의 그 공동체의 민주주의 발전 척도를 가늠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사회에서 꼭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민주사회에서 개혁은 선동이 아니라 설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제도 도입이나 법의 개정 이런 것도 그냥 선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제가 그겁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가 100% 관철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 60%, 70% 정도까지는 서로 합의해서 혹은 반반이라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서로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되게 단순한 일인데 정치는 미래와 관련된 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인 상권분리를 다 알고 있는데 사법, 행정, 입법이죠. 사법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에요. 행정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권력이죠. 입법만이 국회 권력, 정치만이 미래에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 오늘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법을 만들면 내일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데 정치권이 사법부의 일과 행정부의 일과 하려고 매일 아침마다 싸우고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오늘 당장 멱살 잡고 이러면서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래를 위한 일을 다루지 못합니다. 법안을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벌어진 일들에 대한 당장의 어떤 제도적 개선만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3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미리 상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연금개혁, 기후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제, 인구 감소, 노동개혁 이런 등등의 사실 한 30년 뒤에 어떤 위기에 우리가 처할 것인지를 보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준비하는 것이 정치의 과제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대해서 아시겠습니다. 네, 박용진 국회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참여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절제와 관용과 타협 그리고 태도 그리고 설득 미래에 대해 주요 키워드를 좀 알려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좀 더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또 문제점을 굉장히 엣지 있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자리해주신 국민의힘의 김세현 전 국회의원님께서도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2020년 10월 30일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긍정적인 답을 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만 발전이 아니라 앞으로 또는 계획 중인가 하고 물어본다면 세계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이 사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함께 상호작용하는 그런 이 시스템이다 보니까 경기의 구조적인 이 발달 국면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어려움들이 그런 정치적 불만으로 터져 나오는데, 다만 그 터져 나오는 그런 양식이나 방향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별로 이제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헌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척도로서 헌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민주공화국을 규정하는 헌법 1조 1항의 그 정신은 바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된 정치 체제를 설명을 하고 있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뿐만 아니라 공화까지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단순한 머리숱 싸움으로 가서는 한 정치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이 숫자를 더 많이 확보했다고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으로 결론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합의와 수기의 과정을 거치고 또 권력이 분립되어 있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 헌법의 제일 상위에 위치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의 이 정치적인 합의 프로세스가 거의 망가지고 극단적인 대결만 국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 여기에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 이 선거를 통해서, 그 선거도 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이 투표라기보다는 분노 투표, 심판 투표에 그런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누가 더 많이 지지를 얻느냐가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해내느냐가 민주주의를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제 탄핵 사태가 있었던 것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국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판단이나 행동에 큰 오류가 생기는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세현 전 국회의원께서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그 상태로 이제 퇴행되고 있다라는 진단과 그리고 경제 사회가 이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왜 같이 적혀 있었는지에 대한 한 번 더 보기, 그리고 이제 합의 수기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정훈입니다.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하고 있는가. 저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매우 전폭적인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양극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봐서 정치가, 특히 민주주의가 자신들이 대표해야 되는 그 소위 컨스티튜언시, 국민들의 한 부분들이 하나로 뭉친다기보다는 매우 분열되고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정치는 그것을 통합하려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열되고 분열하는 데 더 가속도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라는 것이, 정치 행위와 정치 역할이 한 사회에서 갖는 그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그 정도가 이제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합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풀고
굳이 왕조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해방 이후에 정치에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났던 사회 구조에서 이제는 정치는 사회 여러 기능 중에 하나로 다시 재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 간의 그 역할 그리고 이 밸런스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권력의 51% 이상은 경제 권력에 얻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치 권력은 그거에 대한 그 인정, 인식 또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할까에 대한 논쟁보다는 정치만은 경제 권력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연 그게 가능하고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런 가운데 결국은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사회는 난각화되어 나가고 있고 갈등과 분절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경제 권력이 시장의 성숙화와 함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있어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정치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랑스러운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타협, 필요한 통합 이 두 가지가 정치의 기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래로 내다보는 미래 준비 당연히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어쩌면 그거보다는 경제가 또 미래에 대한 준비를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날카롭게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거의 자본주의 사회 모든 상황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승자와 패자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 태생적 한계를 정치가 메꿔지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어떤 기능도 메꿀 수밖에 없다. 메꿀 수가 없다. 오히려 기대하자면 종교 역할밖에 남는 게 없는데 또 종교와 정치 또 다른 그 건드리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성과 실종성을 가지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 분열과 분절을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어쩌면 굉장히 거칠고 도발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지만 주연의 역할에서 조연의 역할로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한국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해야 될 가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자랑스러운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이자면 좀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가치와 하나의 세대와 하나의 성별로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가 정치의 역할에서는 매우 모노리틱, 굉장히 단순화되고 개념화되고 이런 단편화된다는 데서 정치와 국민들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타협을 자랑스러워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정치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진처럼 느껴질까? 라는 데를 결정하는 게 큰 요소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정훈 그 시대전환 교수께서는 환경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전폭적인 업그레이드 요구를 갖고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양극화와 정치의 역할과 기능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온 게 아닐까라는 말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스러운 타협이라고 정의하신 부분도 굉장히 인색적인데요. 추후 저희가 이제 계속 되는 그런 주제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님께서 의견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질문을 이제 미리 받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기사 쓰기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어떤 표현은 좀 안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정치부 기자들한테 특별하게 요구를 한 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쟁 용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쓴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또 뭐 고지전을 벌였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말라라는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100번 옳은 얘기니까 이제 인식을 하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든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2015년 1월부터 국회를 출입을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전쟁터가 됐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이 상황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하는 것일까? 사실은 오히려 훨씬 더 전쟁터 같이 됐다고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뭐 여야의 협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그때는 좀 긴장하고 고생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밤까지 취재를 할 각오를 해요. 왜냐면 일단 여야의 뭐 원내대표들 협상을 할 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고, 즉 이제 이면에서 어떤 대화들이 상당 부분 오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신뢰 관계가 있어서 서로 일정 부분은 또 공개를 안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취재를 할 때는 어떠냐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밤 8시, 9시 정도면은 다 끝이 나는데, 그게 왜냐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없을 거라고 그런 인식도 있고,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도 이 협상 결과물이 이면에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어떤 그 신뢰 관계도, 그리고 뭐 협상, 실제적인 협상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뭐 규정하기 다 나름이겠지만은 저는 서로 죽이지 않고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타협해서 나누는 과정.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불과 5년, 6년 사이에 더 약화된 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영화를 보면은 복수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둘 다 비참하게 끝이 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좀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 앞서 얘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관용이나 포용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권에 필요하고, 특히 이런 대응들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제 독자들인 것 같아요. 독자들의 반응이 좀 더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쪽 모두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는 이제 발전한 면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냥 부정적인 면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정치권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가치를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책 용어를 지향하는 그런 매력이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또 전쟁터가 된 현실에 대한, 그리고 독자들도 더 극단화됐다라는 그런 진단도 저희가 한 번 더 좀 심화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것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시고, 또 반영과 포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심하게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홍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부대변인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공감이 가서 사실 다 맞는 얘기 말씀이시다라고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생 때 너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또 학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교수님께 좀 이제 퇴직가 얼마 남지 않은 교수님께 이렇게 막 많은 조언을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홍미야, 나는 과거를 보면서 지금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너는 미래를 보면서 지금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의식이 많은 거다. 하지만 나는 너 같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미래를 보면서 지금을 봐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 20살 때였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고민하는 청년으로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에도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가 이 민주주의를 너무 과신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부정적인 것에서 퇴행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당탕탕 혹은 어떨 때는 자랑스럽게, 어떨 때는 조금 부끄럽게 그래도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는 미래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공감이 돼서, 어떻게 보면 또 근 몇 년간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가 되는 것 같지만, 이 몇 년간의 퇴행
실행하는 듯한 모습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먼 훗날에 봤을 때 그것은 결국 시행착오였고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만드는 건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조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전폭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에 대해서도 정말 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이제 가장 큰 가치와 규칙에 대해서는 결국 원론으로 돌아가서 뭐 자기 성찰, 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를 보는 사람과 그리고 과거를 보면서 하는 그런 관점이 어디에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느냐가 정말 좀 다른 결과, 다른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고민을 하면서 또 민주주의의 함정을 빠질 수 있는 여지를 좀 경계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다 같이 한번 주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민 나비 1010 대표님께서 또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다수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생활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민주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냥 다수가 동의하는 거다 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소수의 의견은 언제 존중받고 소수의 생각은 언제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게 되면 최근에는 더 퇴행되고 있고 여태까지도 그닥 그렇게 크게 발전되어 왔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논의의 테이블에 우리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 테이블에 정말 소수의 의견들이라도 다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 논의의 테이블에서 충분한 소기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씩 쳐내가고 또 합의해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논의의 테이블에 때로는 북한, 때로는 일본, 때로는 다른 이야기들의 그 기준들을 세우면서 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언제 우리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볼 수 있을까?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는 논의들은 언제 참여가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조정훈 의원님께서도 말씀 잘 해주셨지만 다양성이라는 가치라는 것을 더 추구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의견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부터 길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는 토론과 토의의 문화, 이런 토론과 토의의 문화가 전혀 자리 잡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쉽게 말해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토론과 토의의 문화를 우리가 육성하고 또 그런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논의의 테이블이 정말 암질로 채워지고 그 논의의 테이블 내에서 또 양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민 대표님께서는 이제 다수결의 원칙의 함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수는 그럼 과연 우리 언제는 존중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논의 테이블의 그 주제는 언제 우리가 민주화하면서 이야기해볼 수 있냐라는 부분과 토의 토론의 그런 경험의 중요성, 훈련의 중요성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 인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6분에 대한 의견을 다 한번 요점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자유롭게 좀 더 이야기를 보태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토론을
풍성하게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고민하실 시간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께서 6분의 패널 분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키워드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나오는 키워드가 관용, 균형, 다양성, 포용, 합의, 수의, 그리고 절제, 설득, 존중 이렇게 좀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분 이상씩 좀 발언하시면서 언급되었던 단어들만 좀 모아봤는데요. 이러한 단어, 이런 주요 키워드에서 좀 더 첨언할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몇 의원님들이나 대표님들,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깊이 공감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관점을 좀 더 보태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원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거는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이나 청년들이 관용과 포용, 타협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조 의원께서는 의원들의 역할이 이런 타협을 이뤄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협을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은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데 시민사회가 다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또 정치권에 주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타협하고 싶어도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그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에서의 정치적인 분리하고 정치권의 또 분리,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의견 주시고요. 네, 쉬운 질문 주실 줄 알았는데 어떤 질문 주실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을 지금 보는 여러 가지 전환의 시대이고 저희 당이 시대 전환이지만 어떻게 일개 정당이 시대를 전환시키겠습니까? 시대는 전환되고 있고 다만 우리 사회와 특히 정치는 전환되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는데요. 단기적인 처방이 하나가 있을 거고 중장기적인 처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처방은 양극화된 사회에서 정치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중간으로 타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두 번 이거를 위해서는 저는 진보하고 수십 번 얘기했지만 정치 구도 또는 권력 어떻게 대표자들을 국민의 대리인들을 뽑는 이 선거 제도의 전폭적인 개편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또 정치를 하는 자신들의 가치에 충돌을 느끼면서 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선배 동료 의원들을 만나보면 지금의 정치 현상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분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대로 투표를 하고 당론대로 힘으로 비판으로 일관하는 이 정치 구도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면 됩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정치 행위를 하는, 특히 국회 차원에서의 정치 행위는 자신의 지역구와 자신의 진영을 넘어서 국가와 가장 큰 단위인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자신의 지역과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해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정면으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그 공간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거에 반대하고 특정한 거에 찬성함으로써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극단화되어 있는 그 신인들의 그 반응, 댓글러들의 그거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쌓여가면 이게 충격이 오거든요. 이 공간이 없다. 지금 결국 선거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재선이 안 되더라도 이건 맞아.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내 모덤에 침을 뱉어도 난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정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교육의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이다. 그러니까 yes and no, 백과 흑으로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고 사지선다의 정치 그 교육에서 어떤 답은 다른 답보다 무조건 옳고 어떤 답은 뭐 100% 옳은 거지 뭐 이걸 찍었다고 뭐 95점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선택과 양극화된 교육 상황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정치 영역에 들어왔을 때 과연 제가 얘기한 자랑스러운 타협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뭐 천지개박하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정치 교육이 정말 독일식으로 가든 유럽형으로 따라 내려오든 정당 경험과 정치 경험을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 단 이게 저는 뭐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 교육만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현상이라는 게 4년, 5년에 한 번씩 투표한다고 민주주의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조정할 수 있는가? 숫자의 힘을 알고 있지만 그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소수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저는 이 소위 이 정치 후배들, 다음의 정치 신인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닌가. 결국 정리하면 저희 세대 기성 정치인들은 후배 세대를 위해서 선거 제도를 하여튼 무슨 수가 있어도 바꿔내고 그래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공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생각해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충돌하지 않는 공간을 최대한 넓혀주고 그리고 후배들이 커보실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의 공간을 또다시 만들어내면 한 10년, 15년이나 시간을 두고 보면 양극화된 이 사회에서 이 견인, 이 통합의 견인의 역할로서의 정치를 조금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둘 다 매우 지난한 숙제입니다. 둘 다 매우 지난한 숙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다른 의원님들 혹시 의견 주실 분 있을까요? 지금 박용진 두 번째 질문에 가서 이별하는 건데 네, 자연스럽게 이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여서 말씀해 주시면 교수님이 던지신 질문이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이고 고민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정치인이 그런 손해보는 일, 욕먹는 일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위인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만델라 인생을 들여다보는 책을 읽다가요 놀라운 일까지를 했는데 이 양반이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족이 차리라고 하는 그 무역 무장투쟁 조직을 창설해서 온갖 테러를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인들이 그 남아공의 백인들이 만델라에게 줌을 내리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가 감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결단을 했었을 때는 자기 동료들과 자기가 리더의 위치에 서 올라간 ANC 전체가 반대하는 거였죠. 그런데 심지어는 되게 독단적으로 평화 협상을 자기 감옥에 같이 있는 동료들, 같이 잡혀있는 동료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계속 편지를 써요. 남아공 정부의 법무부 장관한테 나 당신하고 할 얘기 많다. 네가 미래를 열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지시켜야 되겠다라고. 근데 그 편지에 답이 한 2년쯤 있다가 오고 그리고 조금씩 대화를 하면서 간극을 좁혀나갔더니 석방되고 드디어 흑백 분리주의 정책이 무너지는 상황을 났어요. 근데 두 번째도 놀라운 거예요. 이제 소수파가 된 백인들 중에서 기득권을 뺏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돌아가신 백서전 장군으로 군부내에서 이렇게 상당한 존경을 받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내전 직전으로 밀려갑니다. 근데 ANC 내부는 그래? 덤빈다면 우리도 해주자 이러면서 우리도 부정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다수예요. 어디든 목소리 크고 과격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분이 훨씬 더 설득력을 받습니다. 갈등의 시대에. 심지어는 자기 후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민족의 창이라고 하는 무장투쟁의 총사령관을 맡고 있었던 크리스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에스부 대낮에 요한에스부 한복판에서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거의 저기 우리가 말하는 잠실 운동장 같은데 한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추모 대회를 하는데 거의 벌기대회죠. 그 현수막이 내걸린 게 우리에게 총을 달라 없으니까 그 당시에 직전으로 서로 이제 내전 들어간 직전인데 만델라 얘기는 딱 보고 있어요. 저들이 바라는 게 우리의 승리다라는 거야. 얼마나 욕먹겠어요. 멋있게 남아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행동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할 때마다 지금 우리도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정치인이 먼저 그 각오를 하고 경계선들을 넘지를 않으면 그건 안 된다고 봐요. 백선엽 잠깐 나왔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조문을 놓고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라고도 안 했는데 저는 갔어요. 조문을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했었던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 과거의 인물들이 달라져야 되냐. 친일행적에 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전쟁에서 공이 있으면 그게 합당한 예우를 처하고 김원봉에 대해서도 그가 북한 정권에 참여한 과가 있더라도 우리 한일운동의 빛나는 투쟁을 보여주는 그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서운하면 안 되냐. 물론 그 말을 해놓은 페이스북에 댓글에 600개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엄청난 문제였죠. 너도 국민의당으로 가라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라고요. 해야죠. 어떡하겠어. 자꾸 설득해야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공직자들의 태도 역할이지. 그들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한다고 비판하고 조롱한다고 그거 받기 싫다고 피해나가면 그런 지도자가 왜 필요해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2050년이면 탄소 중립국가를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더 나가셨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지 얘기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다만 앞으로 이렇게 기술이 더 발전할 것이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단가가 더 낮아질 때까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 미세먼지 없는 하늘, 원자력이 없는 안전한 세상,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같이 분담해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세금으로 분담할 경우에는 어떻게 징세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름다운 미래, 그리고 불편한 지지,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층을 분열시키지 않으려면 제가 그냥 좀 후배, 저한테 나이 많은 후배들 있죠. 그런 초선 의원들 만나서 박용진 넌 어떻게 정치를 하니? 이랬을 때 딱 8글자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봅니다. 내로남불 역지사지. 내로남불 하지 말고 역지사지 해보시면 된다. 저는 특히나 대변인을 5년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야당 진영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온갖 지금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쥐고 있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했었던 일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내가 하니까 로맨스다 라고 얘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하지 말고 역지사지 해봐라. 왜 야당이 저러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땠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면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하거나 불필요하게 이 상황을 극으로 몰고 가는 일은 우리 스스로 안 하게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서로 가져주면 되겠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 지지층에게 얘기를 하면 지지층이 먼저 사나워져서 우리가 사나워지는 게 아니고 정치가 진영을 나누고 정치가 사나워지니까 우리 지지층을 사납게 하고 진영을 나누려는 거거든요. 다 정치인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요. 정치가 먼저 분열되고 정치가 먼저 자기 진영들이 충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신 있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말 달고 저 말 달라지기 시작하면 본인도 힘들어지겠지만 우리 정치 전체도 힘들어지고 국민들에게도 정치인이 가져야 될 역할 소임을 다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국가가 어려움을 할 테니까 다른 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박용진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에서 이제 내로남불, 역지사지 한번 고민해 보면은 그 정돈된 언행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 소신 있게 해야지 개인과 그리고 정치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슬라이드에 또 적어놨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주요 정당들 간의 대립은 물론 시민사회도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극단적 정치 환경에서 대화와 타협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지금 소모적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치권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리고 충분한 수기를 위해서 국민의 대표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박용진 국회의원께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와 그리고 의견을 공유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김진현 전 국회의원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 기존 반응에 물들어 있는 기존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어느 순간에 스크루지가 자각을 하고 사람을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과 기대를 제가 바라지만 현실이 그것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타락, 정치의 타락을 가져온 인물이나 세력들이 하루빨리 교체되는 것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파괴적인 양상으로 누가 누구를 응징하고 누가 누구를 압도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시스템이 붕괴할 거고, 지금 저는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회원을 좀 수익을 높여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 붕괴를 막으면서 이 안에서 자연스러운 주도 세력의 교체를 가져오며, 결국에는 진공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빈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런 연대체로서 시민들의 어떤 조직화된 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정말 이 국가 전체적으로 불행한 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공간을 제일 잘 채울 수 있는 것이 선동자라고 돈 뿌리고 이렇게 이 국민의 표를 이 선동과 왜곡을 통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항상 여기에서 아주 큰 장점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이 방탄을 남겨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보듯이 비록 그 NDI가 이 자리를 지금 보내주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정돈되어 있던 기성 정당이라도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흑백 진영 논리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는 박순봉 기자님 말씀에 너무나 좀 좋은 의미의 충격을 못 받았는데 언론 기사를 볼 때 항상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이 몸싸움 이렇게 해서 뭘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그 다음 날 기사 제목 걸리는 게 이제 이런 말씀 보면은 이제는 예산 전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끝나고는 이제는 무슨 전쟁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의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는 그 프레임을 바꾸는 노력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팩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팩폭을 한번 짚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주 플레이어 교체가 가장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공 상태에 이제 준비된 플레이어들이 나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선동 왜곡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우선 뭔가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준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람 잘 만나지 않는다. 찔립니다. 저도 그런 거 같아서요. 순모적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취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참 이 답을 알았으면 답은 아는데 실천을 못하지 않는가 생각을 저는 들고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의 정치에서 대안의 정치로 바뀌어야 되겠다. 어떤 절대적 대안이 아니라 상대적 대안을 갖고 정말 토론하고 타협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자랑스러운 타협에 이렇게 목을 맬까 고민해 보니까 제 삶의 궤적이 저는 국제적인 협상을 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고슬라비아 분쟁 과정에서 나라를 쪼개면서 이제 코소보, 알베니아 이런 나라들과 이제 어떻게 나라를 쪼개는지 협상을 했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재 부단장으로 토니 블레어하고 일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또 협상을 시키고 싶어서 오슬로 협정 이후에 계속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은행과 IMF라는 그런 참 타협할 수밖에 없는 기관에서 항상 내가 100을 만들어서 테이블에 나오면 한 40만 얻어도 굉장히 잘한 그런 문화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데 그 100비용이에요 무조건. 그래야 이제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사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건 누적되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정치와 적대적인 진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바뀌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빨리 이제 반대 정치에서 대안 정치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반대하는데 대안 없이는 반대하지 않기 운동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 정말 영국과 유럽처럼 555조 예산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럼 만들어 와봐라. 어떻게 만들 거냐? 무조건 몇십조 깎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다시 바꿀 것인가? 이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럼 대안이 무엇인가? 차별금지법 좋다 나쁘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지키되 각 진영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설득해낼 것인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정치가 좀 현실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 정치면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뒤로 이상한 나쁜 습관이 생겨서 네이버 정치면을 매일 봅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환상에 이제 빠지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어나서 뉴스 볼 시간도 없고 뉴스를 보더라도 연예면이나 스포츠면을 보지 절대로 정치면을 보지 않는다. 이 얘기를 기자분들, 정치부 기자분들한테 살짝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여의도 식당 가서 저 매번 물어봅니다. 밥 먹고 나오면 사장님한테 내일 정치 뉴스 보셨냐고. 바빠서 그런 거 못 본다고. 저희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시냐고. 태도 들어오는 포만 보면 안다고. 뭐 이런 민심의 현실성에서 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 한마디 더 드릴까요? 제가 정치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만나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치 시작하고 국회에 들어오니까 검사가 왜 이렇게 많고 앞뒤로 검사 얘기만 다 해요. 왠지 이제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보통의 국민들이 평생 한번 검사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일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왜 저렇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지 실은 깨어있는 시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시민 깨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업의 지난함에 눌려서 사는 분들에게 정치가 언제 우리에게 시원함을 준 적이 있는가? 86년 군부 독재 좀 이런 아젠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저 앞에 국회 앞에서 데모하고 시위하시는 분들 보면 이념 갖고 데모하는 건 없습니다. 다 생계형 데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세요. 다 생계형 데모입니다. 부당해보다 뭐 이거 잘못됐다 저거 다 생계형 데모인데 여기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생계형 문제가 거의 없어요. 다 아직도 이념적 문제로 시간을 개우려고 보냅니다. 저는 정치가 이 생계형 대안 저는 어찌 보면 진보 진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생활 진보라고 좀 부릅니다. 이념적인 내용보다는 생활적인 내용으로 승부하고 국민들로부터 다가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 뜨거운 정치의 영역에서 냉정한 정치의 영역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타협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수치와 논리의 영역에서는 타협의 룰이 생기지만 이 뜨거운 감정의 정치 영역에서는 기분한 거거든요. 저는 내가 다시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생각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빨리 우리가 이 대한 정치로 바뀌어나가고 현실감 있는 정치 담론으로 만들 때 정말 우리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을 알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우리 모두가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 정치에서 대안 정치로 가야 된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국민과의 그런 온도차를 맞추기 위해서 정치권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도 좀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님께서도 의견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기 전에 조 의원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정치부에 오기 전에 사회부에 있을 때는 어떤 걸 느끼냐면 사람들이 정말 신문을 안 보고 신문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기사를 잘 안 보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점점 절망을 하다가 정치부에 오면 신문을 너무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 신문에 나온 것과 신문에 나오지 않은 기사도 다 알고 있고 보좌진들도 그 정도로 조금 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두 번의 괴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에 그런 괴리가 있고 여기 있는 기자들이 약간 이제 다른 부를 수립하는 기자들하고는 다르게 여기 조금 더 신문이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은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원래 질문으로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얘기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 와닿아서 특히 이제 박영진 의원님이 그렇게 소신파로서 활동하시고 또 문재현 전 의원님도 소신파로 활동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언론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뭐 정치부로 오게 되면 모든 새로 온 기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 기사를 써야지. 처음에 그런 꿈을 꿨다가 나중에는
정무 기사만 쓰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몇 가지 변명이 있는데 어쨌든 독자들이 잘 읽지 않고요, 정책 기사를. 근데 이제 정책 기사를 재미있게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였냐면은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 사례는 재난지원금 가지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주장을 하고 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고 또 뭐 야당에서도 반박하고 윤희숙 의원이 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복잡해질 때,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으면 그 기사는 정책 기사임에도 좀 섞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사들은 또 잘 읽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현실성은 없지만 당내 뭐 소신파 커터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신파들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면서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여당 100%, 야당 100%니까 서로 찬반이 뚜렷한 사안이라면 기자들이 이 기사를 쓸 때는 물론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정무적으로밖에 판단을 안 합니다. 여당은 이런 셈이 있고 야당은 이런 셈이 있다. 근데 만약에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 그럼 이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단순하지 않은 사안, 근데 사실은 모든 사회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데 기존에는 너무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렵고 복잡한 방안들이 있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의원님들이 소신 있게 사람마다 다 의견이 아마 똑같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상상하는데 내주시면 그게 이제 너무 뭐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잘 알고 있죠. 당연히 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괴리에 대한 고백을 해주셔서 참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언론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식과 커터제 이런 것도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현실감은 좀 많은 벽이 있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홍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부대변인께서 또 다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충분한 수리를 위해 국민의 대표들이 준비할 것은 무엇이라고 해서 조금은 사실 마음 편하게 왔어요. 대표분들께서 해주시겠지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하지 않을까 그냥 혼자 궁금했던 걸 말씀드리자면 제도 정치와 대표들의 가장 중요한 점이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결국 뭐 조정로님께서 말해주셨던 뭐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책임성으로 제도와 시스템으로서 사회 그리고 문제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제도는 너무 지난한 과정이라는 걸 아니까 그럼 다른 법이나 다른 측면 제도를 먼저 접근하면 왜 안 될까 해서 예를 들어 계속 뭐 학계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당법이라던가 국회법 자체에서도 개선해야 될 게 사실 너무 많고 세상 천지인데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최근에 공부하다가 또 알게 됐는데 국회법 자체도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도록 그렇게 막 상임위의 임기에 대해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또 그 근원을 찾아보면 뭐 권위주의 정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제도적 잔재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것들은 또 그런 제도적 개선이 일어난다면 진영이나 여야를 떠나서 국회라는 그 공동체 자체의 권한이 커질 수 있고 좀 더 기능을 더 실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혼자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런 공식적 제도 말고 이제 비공식적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뭐 선의의 불문율이라던가 이런 합의사항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앞서 말했던 것들이 많이 되겠지만 네, 저도 그 소신파 커터제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사실 또 대안 없으면 반대하지 말기 운동 또 제가 혼자서 또 많이 생각했던 그런 거라 되게 공감하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홍비 그 청년 부대변인께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혁과 단기적으로는 정당법과 국회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를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동민 나비1020 대표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라는 것은 문제 현장에 있어야 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과연 문제 현장에 도착을 해 있는가, 문제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박용진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용기 없는 의원들, 용기 없는 정치인들이 문제 현장에 도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박용진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의원님 같은 분이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사람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사람을 믿고 정치를 맡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가 시도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시스템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건드려야 되고 가장 깊게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은 시스템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적으로 대화를 강제를 아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화를 건너뛸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의 도구들, 대화를 무시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의 도구들을 우리가 배제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물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돼야 되고 항상 100% 만족스러운 그 대안을 마련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도 동의를 하고 그런 면에서 효율성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정치는 지나치게 이 효율성에 매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우리가 배제시켜버리려는 시도를 자꾸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당장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당장 필요하다. 지금 아니면은 때를 놓친다. 이러면서 대화 자체를 자꾸 배제하려는, 상대의 이야기를 자꾸 배제하려는 이런 시도들,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배제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정치 지형 자체가 굉장히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힘든 지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회가 양분으로 쪼개지는 찬성과 반대의,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찬성, 대통령에 대한 반대만으로 의회가 쪼개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무시되고 있는, 이게 비록 여야의 문제가 비록 지금 뭐 진보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치가 여태까지 그렇게 다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선거법 여러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개헌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지형 자체에서 선거법을 바꾸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결국에는 다시 대통령의 그 언어, 대통령의 단어 위주로 정치가 굴러가게 될 것이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는 자리지 결국엔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화와 타협을 민주주의에서 어디서 주도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의회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 의회만큼 민주주의 국가기구 중에 다양성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살려야 될 것은 의회가 아닌가. 지금 심폐소생이 매우 급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안 없는 이런 정치적 싸움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의회가 지금 이렇게 들이밀려한 상황에서 의회의 역할이 이렇게 제대로 전문성이 살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의회에서 어떻게 그런 대통령의 수준에 맞는 행정부의 그런 전문성과 비견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의회가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를 봤을 때 그 정도의 대안 갖고 싸우게 돼 그렇게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대안만 내놔라라고 몰고 가버리면 저는 오히려 다시 의회를 죽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의 전문성을 살리고 의회의 중심으로 정치의 축을 다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안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시도를 시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방안으로서 또다시 선거제도의 개혁도 의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좀 얘기를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테이블, 그러니까 그 식탁의 테이블로 우리 정치의 대화를 다시 돌려드릴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예를 들어서 민주화 시대나 이럴 때를 보면 그래도 저는 곳곳에서 그래도 대화가, 정치적인 이슈로 대화가 나왔지 않을까. 물론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럴 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주화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럼 지금에 와서 저 20대의 그 저와 지금 대학, 그리고 지금의 그런 시민들의 테이블에 과연 어느 정도의 정치의 대화가 우리가 지금 꺼내놓고 있는가, 뭐 정치적 이슈를 놓고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정치적 이슈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슈들을 두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가, 되게 휘발성 강한 대화들만 나누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의 우리 20대 청년들은 유튜브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자체가 알고리즘적으로 본인의 관심이 없는 분야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니까 저희 유튜브에는 정치적인 이슈도 올라와요. 근데 어느 순간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저랑 완전 다른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런 대화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치권이 더 많은 괴리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루빨리 다시 제자리로 국민들의 정치 테이블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정치인들의 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프레임이라는 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언론이 프레임을 전쟁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과연 이런 혐오적이고 과격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과연 언론에서만 만드는 것인가, 언론에서 스타트가 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정치권은 그런 언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언론이 그냥 만들어낸 언어들인가 라는 걸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언론도 어쨌든 지금의 정치권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을 따와서 그걸 국민들이 프레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런 혐오적인 표현 자체도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민 대표님께서 20대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사회 공유라든지 이제 문제 현장에 있지 않은 정치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제 대화를 강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까지도 공유를 해주셨어요. 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다 이제 고르게 이제 의견을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요. 이숙종 전사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질문을 먼저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 제목이 정당민주주의 미래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님께서 정치권이 잘못됐지 사회가 양분된 게 아니라 정치권이 오히려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미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었나, How Democracy is Dying,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사회의 정치 문제를 보면 지금 한국 사회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이 정치권이 분열돼서 서로를 원수로 여기니까 타협을 못하고 중도의 정치가 사라진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제도가, 우리 다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미국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너무나 강력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제도의 남용 오용이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미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미 민주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건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갖고 분석할 때 이분들의 얘기가 미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라든지 그런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 저변에서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거에 일종의 반작용으로 이제 어떤 특히 이제 공화당 내 이런 신보수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면서 더 정치 사회가 양극화됐다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미국 정치를 보면 다시 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정말 거기 아직 남북 전쟁 안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받아서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친일파 과거에 어떤 어용의 이런 많은 이념 문제가 지금 갈라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정권을 이기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이거는 덮어두고 갈 거냐? 그거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근데 해결하기도 어려울 거다. 그러면 최소한 정치권이 그렇게 싸우지 않도록 아까 이제 조 의원님 같은 선거제도 개혁하자. 근데 이것이 이제 제도 개혁으로 승자가 독식하는 거를 개혁하면은 좀 협치가 되면서 그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변화가 될 거냐. 그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고 그게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거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 저. 네. 저는 2부에 다들 그 고민하는 문제 같은 게 이제 저는 한국 공론포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사회 발전과 관련해가지고 일하고 지금 공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 의원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이제 1년에 한 번, 아니 4년에 한 번씩만 주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회나 의회를 민의의 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국민과 또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것을 잊고 계시고 자기가 당선자고 정당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정부를 견제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과 타고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타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자신의 개인적인 타고성을 커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모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마인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시사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지역에 학교 폐교 문제로 A 정당이 폐교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상대 정당이 폐교 반대 운동을 하는데 나는 폐교 찬성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게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당신의 타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 반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계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공공의료 관련해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 있는가 있는 의문은 다 가졌잖아요. 도대체 민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민의 전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추상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념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황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또 공론장의 제안자로서의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쭉 보면,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념과 정치 체제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걸 운영 원리로 생활 속에서 각인되고 훈련된,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김세현 의원님 우리 세대 참 절망적이다 이런 말씀하는데 저도 상당히 좀 그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새로 정치를 하는 또 젊은 세대들은 정말로 국회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민의의 전당으로, 또 국회의원은 그런 민의의 전당이 만들어지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또 제안자로서의 역할, 또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30분까지 세션 1이 준비가 되어야 될 예정이라, 네, 그래서 한두 분, 두 분 정도 좀 이야기 하실 분들 좀 이야기 듣고 다음 세션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분 듣겠습니다. 예, 저는 원 마치고 사실 이사해야 돼서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답을 하려고 생각 말씀드리고요. 친일파 이슈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 사실은 저희 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화묘법을 얘기하실 때 저는 절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제 강점기 시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과 치욕, 이건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정치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정치의 첫 이슈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만큼이나 내전이 심하겠던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죠. 스페인 내전이 끝나고 나서 독재자 프랑코의 부하들이 그랬답니다. 자기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공동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빨갱이들이 많이 묻혀있다는 거예요. 내전 중에 죽은 국제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 많은데 그걸 다 파내자고, 그래야 내가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프랑코의 답은 백골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처럼. 지금 스페인의 유일한 우리와 같은 공동의 표추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파시스트의 자손들과 사회주의자의 자손들이 같이 와서 참여를 하고 서로를 화해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과 포용력이라고 하는 게 프랑크만도 못한다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객선협작과 관련해서 제가 김원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해서 제안을 했지만, 그 두 사람 말고도요, 지난 월요일이 안중근 의사의 물거일이 아닙니다. 10월 20일. 근데 안중근 의사가 어린 나이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운동으로 규정을 한 강원민 전역의 국민군들을 진압하던 진압부대 장수예요.
아버지 따라서 나선 거지. 어디 쌍것들이 죽창들고 설치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때 공권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무생들이 일어나서 했습니다. 되게 많은 황해도 해주에서 진압군 장수로 활약을 했던 사람이지만 항일운동이 우리가 기억하는 가보농민전쟁의 진압군이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빛나는 항일운동의 선진이 있는 한 사람에서 역사가 그렇게 모순적이기도 하고 한 사건 안에서 마주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해필 진압당하던 농민군의 장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김구예요. 그리고 또 웃긴 건 김구가 부상 나가니까 안중근의 아버지인 안태훈 진상가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진압군에 나섰다가 또 훌륭한 장수는 살려야 된다고 해서 또 부상당한 김구를 보살피고 부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쩔 거예요? 누가 올라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일본군 70년 전에 다 공부로 돌아갔는데 이제 와서 저러냐는 생각을 했죠. 우리 정치가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그 판결법이 미래인가?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정치를 매달 읽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라에서 초가집을 이런 학교 하나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도 1949년에 교육법을 제정하는데 그 교육법의 핵심이 무상교육법, 무상의무교육이에요. 그게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한글을 깨친 사람이 전 국민의 10%가 안 되던 시점인데 어떻게든 글을 깨치고 산수를 가르쳐야 이 나라가 일어서고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겨우 2,400억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5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을 때 대한민국의 바퀴 달린 자동차는 3,000대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저 경부고속도로를 까냐고 야당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결단을 하고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산업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했겠느냐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리더들이 그런 판단들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이 IMF 때문에 힘들어서 거의 거덜났다고 그러고 70조 2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 국가 예산인데 10년 동안 80조를 들여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까겠다고 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그 선택이 없었으면 그 다 반대했거든요. 그럴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었으면 지금 우리가 5G 선두국가로 삼성반도체, SK반도체,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온갖 게임 회사들. 그래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깐다고 했을 때 왜 애들 게임하냐? 야당이 그렇게 조롱했었거든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지지층이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고 하더라도 결단하고 밀어붙이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 해야죠. 근데 지금은 때가 어느 때냐면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해서 한두 사람이 영도력을 발휘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555조를 넘는 국가 예산을 지금 다룬다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겨우 70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가 잘나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아젠다를 대한민국 30년 이후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건지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와 또 다르게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던 선도국가로 우리 자손들이